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아직 2주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리그에 감지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러싱 오펜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 제목이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는가 이며 부제는 러싱 스탯이 심상치 않다로 정했어요. 1주차, 2주차, 여기에 3주차도 겨우 한 경기 치렀는데 뭐가 감지되고 뭐 변화를 우느냐냐 설레발을 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유의미한 숫자들이 1주차에 이어서 2주차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필름에서도 나타나는 모양새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고자 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아직 시즌이 4분의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남은 시즌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로우한, 아주 쉬운 지표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첫 주차 그리고 2주차까지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1주차만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1주차, 2주차가 누적이 된 건데 이 단순하게 패싱 터치다운 횟수를 비교해 본 거예요. 2019년 시즌부터 2024년 시즌까지. 뭐 제가 출처를 따로 남기지 않는 자료는 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4 시즌이 최근 6시즌 중에 유독 패싱 터치다운이 낮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거 32개 팀 다 합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량도 한번 같이 볼 건데 뭐 퍼센트로만 따지면 37.5%가 떨어졌죠. 2021년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순히 이제 터치다운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좀 야드 같은 데서도 드라마틱한 이 생산성 하락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2주 동안 전체 공격 야드의 39%가 러싱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싱에 대한 공격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러싱에 대한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39%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도가 기가 막히게도 1980년대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치러진 경기에서 진짜 패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 패스를 잘 던지던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250야드 이상 패스를 던진 유일한 쿼터백이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재밌게도 브록 퍼디도 아니고 패트릭 마홈즈도 아니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가드너 민슈예요. 놀랍죠? 그래서 뭐 미식축구를 그래도 한두 시즌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왜 저 친구 이름이 저기 올라가 있지? 마홈즈 어딨어? 조시앨런 어딨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선수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캔자스시티 칩스 최고의 선수죠. 쿼터백 패트릭 마홈즈의 현재 패싱을 던졌을 때 받는 타깃 뭐 리시버가 될 수도 있고 타이트엔드가 될 수도 있고 러닝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받는 위치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시즌에는 이게 5.1야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타이트엔드인 트래비스 켈시를 이전 시즌들처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수치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 시즌 리그 평균 패싱 야드는 193.6야드예요. 200야드가 안 돼요. 패싱 터치다운 개수는 경기당 1.1개. 이게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1978년 이후에 한 시즌에서 이 두 지표가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뭐 사실 2021년 시즌부터는 단순히 이제 집계되는 어떤 야드, 터치다운, 뭐 EPA 이런 고급 스탯들이 조금 딱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는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빅타임 스로우라고 하죠. 쿼터백들이 딥볼을 빵 던져가지고 25야드 이상, 뭐 30야드, 40야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야드를 많이 따거나 터치다운을 하는 플레이 이런 것도 2020년, 2021년에는 첫 2주 동안 100개 이상 나타났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게 70개로 줄었고요. 2023년도에는 80개로 살짝 늘긴 했는데 이번 시즌은 66개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와이드 리시버랑 쿼터백들 지금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었어? 아니 최근에 쿼터백들 닥프레스캇이 60밀리언 이상 받고 있는데 막상 돈을 퍼줬더니 실적이 안 나오네? 이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멜 블런트 룰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미식축구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라거나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언급을 해볼게요. 이분이 멜 블런트라는 분이십니다. 그 명예 전당에 헌액된 분이시고요. 1948년생이고 현재 76세세요. 1970년도 3라운드 53번 픽으로 지명이 돼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원 클럽맨으로 그냥 레전드가 돼버리신 분이신데 70년도부터 8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셨고 75년도에 DPOI 올해 수비수를 받은 거죠. 그리고 2번의 올프로 퍼스트팀, 5번의 프로볼, 그리고 4번의 슈퍼볼을 들어올린 이 스틸 커튼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레전드 디펜스 유닛의 주요 멤버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키가 6피트 3인치고 1975년에는 당시에 인터셉션을 혼자
혼자서 11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의 수비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기록이 여전히 스틸러스의 프랜차이즈 레코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 이분의 강점이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길고 강한 체격, 그리고 1대1로 와이드 리시버를 막을 때 종종 리시버를 라인에서 이 범프라고 하죠. 힘을 팍 줘서 곧바로 쓰러뜨리거나 경기 내내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완전히 압도를 하고 그랬어요. 이 워낙 압도적이고 터프하고 피지컬적으로 우세하다 보니까 리그 차원에서는 야,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면 이거 너무 일방적인데? 이 공격이 안 되잖아. 재미가 없어. 조치를 좀 취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나온 것이 1978년도에 시행된 멜 블런트 룰이에요. 어떤 룰이냐면 간단하게 뭐 NFL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재밍이라고 하죠. 5야드 이내에 이 범프 존을 설정을 하고 이거 내에서 일단 서로 경합을 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디펜더가 오펜스 플레이어를 밀치거나 치는 헤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일리걸 컨택트 페널티를 받게 되고 5야드 페널티 그리고 오토매틱 퍼스트 다운이 주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규칙이 왜 중요하냐? 이 규칙의 등장으로 인해서 NFL이라는 리그는 1대1로 리시버를 막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 결과 패싱 게임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요. 패싱 야드와 터치다운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978년도 이후에 한 시즌에서 현재 가장 낮은 평균 패싱 야드와 패싱 터치다운이 2024년도 시즌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발점이 된 멜 블런트 룰이 1978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리그에서 진짜 많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연유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 78년도에는 연봉을 가장 많이 받던 선수가 쿼터백이 아니에요. 러닝백이었어요. 오제이 심슨. 뭐 지금으로 따지면 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73만 3천 달러 그 정도로 받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패싱 터치다운과 러싱 터치다운의 추이를 본 건데요.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니까 좀 약간 튀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차치를 하고, 그리고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20년대는 이게 NFL이 통합되기 전에 집계를 한 거니까 좀 약간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70년대, 80년대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78년도에 이 룰이 발효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80년대부터 아주 급증하게 돼요. 패싱 야드와 패싱 터치다운이 패스 해피 리그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그래프를 좀 더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 패싱 터치다운에 더해서 이번에는 패스 컴플리션 그리고 패싱 야드를 함께 살펴봤어요. 모든 지표가 70년대 이후에 80년대부터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리그는 패싱 플레이가 잘 펼쳐지는 환경으로 발전해왔고, 그에 맞춰진 선수단 운용, 그리고 뭐 포지션 변화, 포지션별 연봉 체계, 스타 선수들의 탄생,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잖아요. 미식축구 하면은 롱밤, 쿼터백의 멋진 패싱 플레이,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NFL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공격과 수비, 패스와 런, 이런 균형들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역사적인 뭔가가 있어요. 좀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이렇게 추세가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2024년 시즌은 유독 러싱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패스가 예전만큼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좀 이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은 이 쿼터백의 역할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러싱 얘기하는데 쿼터백 얘기가 왜 나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2024년 시즌은 아주 기록적으로 쿼터백들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즌이에요. 선수들의 나이가 그 어느 때보다 젊어요. 뭐 톰 브레디를 위시한 베테랑 쿼터백들이 굉장히 많이 리그를 떠났잖아요. 물론 에런 로저스가 아주 노장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떠나면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리그가 됐다. 그 말인 즉슨 예전처럼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플레이북에서 이어지는 정교한 패싱 보다 조금 더 러싱이 많이 나오고 좀 더 다이나믹한 리그가 되었다. 이 기동성이 증가한 젊은 쿼터백들 덕분에. 그래서 작년에는 리그 쿼터백의 평균 연령대가 27.8세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1주차에 들어가면서 더 젊어졌어요. 27.6세로 내려갔어요. 쿼터백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그동안 다른 현상과 결과물이 있으니까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다른 현상의 결과물은 뭔데? 바로 쿼터백이 뛴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30년, 35년 정도 NFL 경기를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딱 봤다고 했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쿼터백의 역할, 특히 쿼터백이 공을 들고 굉장히 많이 뛰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1988년까지 한 시즌에 150번의 패스를 던지고 100번의 러싱을 한 선수는 놀랍게도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1972년에 이 바비 더글라스라는 선수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 쿼터백이 뛴다는 게 좀 약간 오히려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선수들은 이제 프로리그에 오면서 어떤 쿼터백으로서 내 자질을 증명할 기회도 없이 잠재적으로 어떤 역할을 추가할 수 있는 다른 포지션으로 많이 옮겨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마 잭슨이 이제 쿼터백으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얘를 쿼터백으로 쓸 거냐, 아니면 뭐 러닝백이나 와이드 리시버로 변경할 거 아니냐, 그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막 설왕설래 했던 것도 약간 그런 맥락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튼 매닝, 톰 브레디, 드류 브리스 같은 퓨어한 패서들의 황금기는 좀 지났을지 몰라도 지금은 기동성을 갖춘 모바일 쿼터백들의 황금기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듀얼 스렛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있는 이 표현 많이 안 쓰지 않나요? 그냥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쿼터백들이 운동신경을 갖고 뛸 줄 아는 게 이제는 디폴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23 시즌까지 쿼터백들의 러싱 야드 그리고 러싱 시도 횟수를 한번 이 추세를 그려봤어요. 좌측의 파란색 Y축은 쿼터백들의 총 러싱 야드의 합이고요. 우측의 Y축은 빨간색 추세선 쿼터백 스크램블, 즉 쿼터백이 디자인이든 아니든 러싱을 한 카운트의 합을 의미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2000년대 초반을 지나 선수들, 쿼터백들이 이제 들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던지 아니든지 뭐 이렇게 잠깐 꺾이거나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22년 전과 비교해서 전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최근에 디펜스는 쿼터백들에게 체크다운 패스를 강요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상당수의 쿼터백들은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달려서 야드를 획득하거나 컨버전을 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첫 2주 동안 이전 시즌의 1주차와 2주차에 비해서 스크램블이 더 많이 발생했고요. 그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보다 캐리당 1야드 이상 증가하는 이런 아주 효과적인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재밌죠?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무튼. 근데 이러한 현상이 재밌게도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패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던지는데 러싱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되게 특별한 취급을 받았을 때 이젠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팀이 러닝 게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쿼터백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이런 선수들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게임 플랜도 같이 바뀌고 있어요. 다음 자료를 보면은 이 CBS 스포츠에서 가져온 건데, 현재 시즌 루키들의 러싱 야드 리더를 나타낸 그래픽인데요. 상위 5명 중에 3명이 쿼터백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러닝백들 다 어디 갔어? 조나단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트레이벤스는 어디 갔어요? 뭐 블레이크 코럼 이런 선수들 어디 갔어요? 보닉스가 3위예요.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제이든 다니엘스는 혼자서 130야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약간 역사적인 맥락으로 돌아와 볼게요. 랜달 커닝햄이라는 쿼터백이 있는데, 이 쿼터백은 이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그동안 안 깨졌었던 150 패싱 시도, 100 러싱 야드 시도, 이 콤비네이션을 달성을 했고요. 1997년이 되어서 스티브 맥네어가 되어서 이 기록이 또다시 세워지게 돼요. 7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다운트 캘페퍼, 마이클 비, 그리고 팀 티보, 캠 뉴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리그에서 이 존 리드 컨셉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이 RG3, 로버트 그리핀 3세, 그리고 콜린 캐퍼니, 그리고 러셀 윌슨까지 등장을 하면서 리그는 이 눈이 뜨였어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쿼터백들을 주전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완전히 대세로 써도 되겠구나.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고의 듀얼스의 쿼터백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맨 좌측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스티븐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리그에 큰 의미를 남기고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유형을 정의한 선수는 저는 시애틀 시옥스의 러셀 윌슨, 지금의 러셀 윌슨 말고 시애틀 시절의 러셀 윌슨, 맨 우측에 있는 선수죠. 러셀 윌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캠 뉴튼도 그렇고 윌슨도 그렇고 슈퍼볼까지 거머쥐면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 특히 윌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은 키 때문에 한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완벽한 선례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2018년도 드래프트로 완벽하게 흐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5명이 지명이 됐는데 가장 프로토타입에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샘 다널드, 조시 로젠, 이 선수들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죠. 조시 로젠은 완전히 나가리가 됐고, 뭐 다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니 좀 밀어두고, 나머지 조시 앨런 그리고 라마 잭슨은 러싱으로도 경기에 큰 기여를 하면서 완벽한 성과를 냈어요. 특히 라마 잭슨은
두 번의 MVP를 수상하며 최고의 듀얼 스렛의 면모를 보여줬죠. 뭐 메이필드도 우여곡절이 많고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지만 이 선수도 완벽하게 프로토타입은 아니죠. 언더사이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달릴 줄 아는 선수니까. 그리고 나서 카일러 머레이, 다니엘 존슨, 앤서니 리차드슨 등 기동성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드래프트에 지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 들어와서 이 선수들의 발은 공격의 주요 옵션으로 활용되었고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오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저는 디펜스 전략 대응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리그의 오펜스와 디펜스는 뭐 일종의 좀 정반합의 원리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고 고도화되죠. 근데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리그의 디펜스가 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해요. 자,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알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디펜스 포메이션 형태, 그래서 4-3 디펜스, 3-4 디펜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4-3은 디펜시브 라인맨을 4명 세우는 거고 3-4는 디펜시브 라인맨 3명의 라인베커 중에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포함을 시켜서 정렬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교과서처럼 여겨졌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 균형이 깨졌죠. 제가 제 자료를 레퍼런스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2018년도였나? 제가 블로그에 썼던 칼럼인데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이스 포메이션, 그러니까 3-4 디펜스 또는 4-3 디펜스와 서브 패키지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지금 현재는 서브가 아닌데 디펜시브 라인맨 3명, 라인베커 4명 뭐 이런 식의 7명의 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디펜시브 라인맨 3명, 라인베커 3명 여기에 세컨더리를 한 명 더 추가하는 니켈 포메이션 또는 다임 포메이션 2명 추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 패키지 포메이션이라고 당시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활용 빈도가 아주 재밌게도 2010년도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차가 돼요. 크로싱을 하는데 이 서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니켈이나 다임 패키지는 그전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스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패싱 플레이를 많이 시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한 명을 더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룰의 개정이 바뀌고 어떤 패싱 플레이의 활용 빈도와 효율성이 두드러지면서 이 디펜스의 운영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 되기 시작해요. 특히 2018년도에는 스프레드 오펜스, 패싱에 굉장히 특화된 형태의 오펜스가 리그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 당시에 서브 패키지라고 불렸던 니켈 디펜스라거나 다임 디펜스가 완전히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와이드 존 러싱 그리고 쿼터백의 존 리드 옵션 이런 게 더해지면서 디펜스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아주 복잡한 설계를 강제적으로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투 하이 세이프티죠. 투 하이 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투 딥하이 세이프티라고 표현을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뒤에서 후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니켈 디펜스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원래는 라인베커 대신에 코너백 같은 또는 세이프티 같은 선수들을 집어넣는 형태의 그런 정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패싱 게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포메이션인데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 과정에서 패싱 게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쿼터백이 러닝 게임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수비 측에서는 지금 이것도 어떤 포지션의 선수의 숫자를 변경을 한 거잖아요. 좀 더 무겁고 느리지만 힘이 좋고 러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선수 대신에 가볍고 날래고 빠른 선수들을 대신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펜시브 라인과 라인베커들이 이렇게 정렬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박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 있는 형태의 정렬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쿼터백이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수비 입장에서는 이 숫자 게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쿼터백이 단순히 공을 핸드오프하고 러닝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이 수비는 숫자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진 거죠. 만약에 디펜스가 러닝을 좀 러싱을 메인으로 막고 싶다면 뭐 세이프티 한 명을 박스로 보내서 8대7의 숫자를 만들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스탠다드한 상황에서 이 쿼터백이 러싱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맞설 때 수비가 최후방으로 2명의 세이프티를 뒤로 쭉 물려서 우리는 패스 방어할 거야, 우린 뒤에 물러나서 엉덩이 내리고 수비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상대 공격과 어떤 숫자를 맞추려면 박스에 세이프티를 내려야 되니까요.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조시 앨런 같은 쿼터백들은 어깨가 좋잖아요. 이렇게 팔 힘이 좋고 딥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를 상대로 해서 세이프티를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한 번에 빅타임 스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필드를 향해서. 그래서 싱글 하이로 이걸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결과적으로 투 하이 쉘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요구받게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빅판지오 스타일의 투 하이 쉘 디펜스가 리그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빅판지오 디펜스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하죠. 아직까지는 이 빅판지오 디펜스만 해도 두세 시간 좀 떠들게 될 것 같은데
있는데 궁금한 분들은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한 분석은 칼럼을 NFL 잡박사전 블로그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게 빅반지오가 덴버 브론코스에서 운영했던 투하이쉘 형태의 디펜스인데요. 두 명의 세이프티로 투하이쉘을 운영을 하면 타이트엔드와 같은 선수들이 정렬하지 않은 위크사이드 쪽에 커버 3 또는 스플릿필드 커버리지라고 해서 패스 디펜스에 조금 더 특화된 형태의 방어를 펼치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라우트를 가져가느냐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를 가져가는 형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디펜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골자는 우리 디펜스가 너 쿼터백 우리가 뭐 할지 못 맞추게 할 거야. 우리의 의도를 숨길 거야.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백이 상대 수비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데 있어요. 언더센터에서 쿼터백이 공을 딱 스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을 딱 스냅받기 전에는 분명히 세이프티 2명이 저 끝에 있었는데 내가 플레이 액션을 하고 다시 몸을 돌려서 전방을 보니까 갑자기 세이프티가 한 명밖에 없어.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런 쿼터백의 혼란을 유도하는 형태의 디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리스냅과 포스트 스냅 간의 변화를 순식간에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정보를 빨리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느냐, 쿼터백이 볼을 오래 들고 있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갭앤 하프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갭을 공격을 하면서 가까운 두 번째 갭까지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디펜시브 라인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박스에 인원을 넣지 않아도 최대한 많은 갭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이프티가 패스 플레이에 대비해서 깊게 위치하면서도 이 오랫동안 공을 들고 있는 쿼터백을 대상으로 뭐 필요시에는 빠르게 내려와서 이 플레이를 돕는, 그래서 박스를 채우는 이런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디펜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명의 딥 세이프티 쉘을 사용하면 수비는 롱패스를 맞고 쿼터백이 스냅 후에 어떤 필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오래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오펜스에서 플레이 액션이 굉장히 많아지고 모션이 많아지면서 이것에 대응해서 나온 디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효과를 봤어요. 쿼터백들이 굉장히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딥다운 필드가 아닌 아래쪽 공간에, 아래쪽에 발생하는 빈 공간에 짧게만 패스를 하도록 강요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득점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됐죠. 즉 오펜스가 모션, 뭐 플레이 액션, 존 리드 등 굉장히 복잡함을 가져가는 동안 디펜스 역시 이에 맞춰서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게 대처하는 파괴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자 패싱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패싱 플레이를 대신해서 러닝 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랑 좀 연결이 돼요. 다른 오펜스 유닛들, 이 자원들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전통적으로 이 오펜시브 라인은, 그러니까 아주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신체 조건,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쿼터백을 지키는 것이 주요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왜냐? 쿼터백이 안 뛰니까. 포켓 안에서 안전하게 패스를 잘 던지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뭐 RPO라거나 퀵패스라거나 존블락킹이라거나 이런 플레이가 대세를 넘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옵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오펜시브 라인의 발전이 좀 더딘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학 레벨에서. 오펜시브 라인 코치들의 인터뷰를 좀 몇 개를 살펴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프로리그 올라가서 선수들이 오펜시브 라인 스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너무 할 게 많아졌고 복잡해졌고 이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있을 거고,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굉장히 놀라운 성장과 함께 이 전통적인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가 리그를 지배했었죠. 근데 이때는 러닝백을 활용하는 방식이 백필드에 정렬했다가 런을 보통 하고 드물게 체크다운 패스를 받거나 블리츠에 대비해서 스크린 패스 옵션이 되거나 블리츠 픽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스프레드 오패스 넓게 펼쳐져서 패스를 잘 던질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러닝백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러닝백과 와이드 리시버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스킬셋을 가진 선수들이 선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래프트 당시에 굉장히 놀랬지만 비잔 로빈슨이 8번째로 지명이 됐고 자미리 깁스가 12번째로 지명이 됐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펜스의 하이브리드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 러닝백 포지션의 기준은 얘네가 됐어요. 이제 이 친구들처럼 해야 돼. 샌프란시스코 49ers의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라거나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알빈 카마라 같은 선수가 이젠 스탠다드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 와이드 리시버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공격팀은 이 선수들의 다양한 스킬셋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후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이칸 바칼리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치업에서 이 미스매치를 유도하고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패스 플레이 그리고 러싱 플레이에서 이 시도당 EPA, 내가 한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터치다운 한 다음에 PAT 차면은 1점이죠.
그래서 이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하는 플레이 하나가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효율성 지표예요. 그랬을 때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나타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대까지만 해도 당시에는 이게 이제 패싱 플레이에 대한 EPA거든요. 그리고 이게 러싱 플레이에 대한 EPA인데 격차가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효율성 지표가 러싱은 해도 계속 마이너스야. 근데 사실 러싱을 맨 처음에 퍼스트다운 때 보통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야드를 획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활하게 다양한 패싱 플레이를 던지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러싱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약간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당시에 중요한 것은 패싱 플레이에 대한 EPA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심상치 않게 이 패싱 플레이에 대한 EPA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가 나. 대신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싱 EPA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격차가 예전처럼 유의미하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도. 더 추가적으로 이것은 러닝백들의 러싱 플레이에 대해서 정리한 고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끈한 패싱 플레이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뭐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뭐 데릭 헨리 같이 완전 이렇게 들이받는 형태, 노스 사우스 스타일 러닝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 스프레드 스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공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러닝백 포지션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데릭 헨리와 같이 육체적으로 강력한 러닝백들은 그래서 드래프트 초기에 선택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드래프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즉 러닝백들에게 이 패스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재 현상입니다.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타이트엔드도 역시 좀 약간 비슷한 형태의 발전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타이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이는데, 와이드 리시버 역할을 하는 타이트엔드, 좀 플렉스, 그다음 전통적인 형태의 Y, 중간에 있는 블로킹 타이트엔드, 사실상 추가적인 태클의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마무리로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멜 카이퍼라고 해서 ESPN의 드래프트 전문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리그에 아주 큰 폭탄을 하나 던졌죠. 뭐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NFL 드래프트를 뭐 일종의 최고의 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ESPN의 분석가이자 방송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진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2명의 딥세이프티를 활용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오펜스에서 더 많이 생산성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이프티들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25야드 이상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라. 이런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풋볼 팬들이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사실 카이퍼가 이 드래프트 전문가이긴 한데 드래프트를 잘 못 맞춰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상위 픽 256개 중에 딱 17개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혹자는 야, 니 드래프트도 못 맞추면서 무슨 니가 나서가지고 뭐 전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흑역사 꺼내들면서 막 부관 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분명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저는 던지는 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NFL은 변화에 꽤 관대한 리그이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건 사실 그냥 제 생각인데, 이 NFL의 팀들이 패싱을 잘하기 시작한 현상은 사실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났어요. 공격 팀들이 패싱 게임을 더 잘하게 되자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빌 아스파즈는 이 하이브리드 라인베커를 사용을 해서 3-4 디펜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펜스를 좀 안전하게 압박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때 53번 반 마테슨을 위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이어존 블리츠였어요. 그리고 나서 80년도에 뉴욕 자이언츠의 로렌스 테일러를 위시한 막강한 3-4 디펜스,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레드스킨스의 조 깁스,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코치인데, 이분도 하이브리드한 타이트엔드 그리고 풀백을 배치를 해서 필요할 때는 방어를 하고 필요할 때는 패싱 옵션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파이어존의 영향을 좀 제한을 했죠. 그리고 타이트엔드가 패싱 라우트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에 도입이 된 게 12 퍼스널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패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공격은 더 빨라지고 더 폭발력 있게 됐으면서 11 퍼스널 배치도 많아지게 되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90년도에는 빌 벨리칙이랑 닉 세이반이 립 리즈 커버 3 매치 커버리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현재까지 유효하게 쓰고 있고, 2000년대에는 템파 2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라이트해진 그런 라인베커의 활용이 늘었고, 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펜스에서는 굉장히 컨덴스드한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파워 러닝 게임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가면서 서로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리그는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생각됐던 그런 스킴들 또는 시스템들은 완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굉장히 디폴트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뭐 제가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펜스 코치들이 두 명의 투아이셜 디펜스를 공략할 때 알고 있는 최고의 전략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러닝백한테 그냥 공을 주고 뛰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효율적이기도 해요. 현재 러닝백들의 몸값이 쿼터백들과 리시버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잖아요.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현재 유행하는 이 디펜스를 공략하면서도 몸값이 5배, 10배 낮은 선수들에게 위험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아, 너무 잔인하게 말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면 그런 거죠. 뭐 런만 해서 언제 득점해? 그러면 뭐 런을 활용해서 박스를 채우게 강요를 하고, 그때 패스를 던져서 뭐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득점하고. 뭐 아니면은 2주차에 패커스처럼 주전 쿼터백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런 해가지고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디펜스도 바보도 아니니까 디펜스 코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러싱 효율성이 박스 안에 있는 수비수의 수와 강력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진 이 디펜더들을 박스에 몰려해서 패스 러시를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있어요. 런에 대비를 하는 거죠. 세컨드 레벨부터. 대신에 이제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현재 좀 약간 헤비 포메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아예 타이트엔드를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마이애미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러닝백들을 추가적으로 여러 명 배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유리한 러닝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숨막히는 가위바위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극단적인 T적 사고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자, 미식축구에 굉장히 오래된 격언이 있죠. 패스 투 스코어, 런 투 윈. 미식축구는 매우 터프하고 피지컬적인 스포츠고요. 오펜스가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러싱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오펜스 코치들 러싱을 엄청나게 꺼내들고 러닝백들 뿐만 아니라 쿼터백까지 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빅판지오가 리그에 뿌린 투아이쉘 시스템에 대응을 해서 우리의 답을 꺼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리그는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과거의 시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스프레드 오펜스의 시대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 스프레드 오펜스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번 시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